세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크리스 인피 1장 당신이 늙는다는 것. 결국 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두뇌의 기능이 서서히 정지하는 경우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삶은 예술과 많이 다르다. 누군가의 삶이 한편의 영화 같다고 해도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맞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죽음은 지나칠 정도로 극적이나 자극적이어서 배우들이 대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삶의 마지막을 탐구하려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하기만 하다. 자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가변적인 것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뿐이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심란해한다. 어떤 문명권에서는 삶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필연적인 사건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점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곤 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기념 행진을 벌일 때 노예들이 특정한 음성으로 잊지 마소서,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르는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중세인들은 한쪽에는 아름다운 여인, 다른 쪽에는 썩은 시체가 새겨져 있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되새겼다. 현대의 서구 문화에는 죽음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죽음은 젊음과 삶이 짧고 덧없음을 일깨워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완벽한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굳이 찾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자동차 폭탄이나 헤즈볼라의 자살 폭탄처럼 대의를 위해 스스로 죽기 정도일 것이다.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그의 아내인 앤 도리아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갑자기 천국이나 사후 세계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징후도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칼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현실을 외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어도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삶과 죽음, 그 경계선. 인류의 문화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후 세계라는 개념을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해왔다. 이 개념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비물질적인 또는 영적인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육체를 빌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사후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후 세계를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도덕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현생에서의 삶이 어땠는가에 따라 사후 세계에서 보상을 받거나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 세계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면 정체성이란 골치 아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배는 테세우스가 죽고도 한참 지난 후인 기원전 3세기까지 그리스에 전시되었는데 플루타르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테세우스와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탔던 배에는 30개의 노가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이 배를 데메트리우스 팔렐레우스의 시대까지 보존했는데 그 사이에 낡은 갑판을 모두 떼어내고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했다. 그렇다면 이 배를 과연 원래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철학자들은 같은 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결코 같은 배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가 탔던 배를 좋은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목재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렇다면 이 배는 테세우스가 탔던 배인가? 변화와 용속은 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몸을 이루는 세포만 놓고 보면 당신은 10년 전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세포의 평균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포는 5일밖에 못 견디고 적혈구는 3개월 동안 1600km를 여행한 후 수명이 끝난다. 간세포의 수명은 약 1년이고 두개골을 이루는 세포는 뼈를 분해하고 재생하는 세포에 의해 10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다. 사람의 수명만큼 사는 세포는 안구의 수정체 세포와 대뇌 피질에 있는 뉴런뿐이다. 2장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에 항거하다. 과거의 인류는 생존의 지상 최고의 과제였기에 늙는 것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사망 요인은 주로 질병이나 유아 사망 또는 전쟁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수명이 짧았기에 삶의 초점이 육체가 아닌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거의 3배 이상 길어졌다.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불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50만 년 전의 일로 추정된다. 짐승의 고기와 생선을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수명 단축의 주된 요인이었던 기생충의 유입이 크게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리고 BC 0년이 끝난 철기 시대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이었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도 45년을 넘기지 못했다.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도 앵글로 섹슨족의 노동자들 중에는 45년 이상을 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기
1000년에서 1800년 사이의 영국 왕실 가족의 기대 수명은 50살이었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기대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놓았다. 1900년대 태어난 사람의 기대 수명은 50년이었지만 2000년에는 이것이 80년으로 늘어났다. 불과 100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60%나 길어진 것이다. 수명이 연장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질병의 감염과 전염을 방지하는 데 크게 성공한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2세기 중반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만성병에 의한 사망률과 거의 비슷했지만 현재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심장병과 암이다.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은 심장병으로 죽고 30%는 호흡기 질환으로, 나머지 12%는 암으로, 6%는 부상으로 죽는다. 그 외의 잡다한 원인들은 다 합쳐도 5%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만 보면 지구상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선진국이 주된 사망 요인은 암과 심장병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에이즈이고 그 다음이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이다. 사람은 왜 늙을까? 늙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인간의 수명은 지난 세기에 가히 혁명적으로 길어졌지만 퇴행성 질병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화는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이다.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노화를 생명체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이론과 잘못된 결함으로 간주하는 이론이 그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포 규모에서 피할 수 없는 퇴행 과정이 진행되어 노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노화를 진화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이론도 있다. 즉 노화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서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실 노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며 모든 생명체에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노화의 징후는 피부 조직이나 장기 기능이 쇠퇴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생명활동은 끝난다. 그 중에는 노화가 나타나지 않는 종도 있다. 북해에 사는 새인 리치 스페트롤은 나이가 들수록 말단 소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특성인가? 아니면 잘못된 결함으로 나타난 결과인가? 아직은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체와 노화를 관장하는 유전자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신중하게 펼치고 있다. 우주의 질서, 시작과 끝은 삶의 일부이며 우주의 리듬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이다. 우리의 확고부동한 시간은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개의 원자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 않고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과거와 미래로 모두 진행될 수 있지만 이들이 모인 집단에서 시간은 명백하게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 물론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우주도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주의 진화 과정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서술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혼돈, 무작위 또는 정보의 손실과 관련된 물리량으로서 우주의 모든 사건은 오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엔트로피 증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 생물학은 이 법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려면 질서가 더욱 높아지고 조직도 복잡해지며 정보도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체를 이루는 것은 세포나 유기체뿐만 아니다. 엔트로피와 생물학과의 관계를 제대로 논하려면 생명체의 안과 밖으로 흐르는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생태계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과거의 시인들은 자연을 종종 자비로운 어머니에 비유하곤 했지만 사실 자연은 지독하게 인색하다. 모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었으며 이것은 미래에 태어날 또 다른 생명체에 쓰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새 것이 아니라 유구한 세월 동안 대물림하여 재활용되어 왔다. 사람의 몸은 60%가 물이며 며칠이 지나면 몸 안의 물은 완전히 순환된다. 물 다음으로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는 탄소다. 탄소는 우리 몸무게의 약 18%를 차지한다.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사람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에는 다량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한 번 생성된 탄소 원자는 도중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탄소의 순환 주기에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가장 긴 주기는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원자는 지각 속에 묻혀 있다가 지각 이동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 대기에 방출된다. 이 양의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탄소는 깊은 바닷속에 거의 10만 년 동안 갇혀 있다. 또한 지각에 묻혀 있는 탄소의 0.001%는 대기와 동식물,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미생물의 몸을 통해 순환된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하나의 탄소 원자는 1에서 100년마다 한 번씩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탄소의 순환은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도 진행된다. 우리는 지구의 생물권에서 탄소를 빌려 쓰고 죽은 후에는 고스란히 반납한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탄소는 까마득한 옛날에 어느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므로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중 제1세대는 130억 년 이상 전에 만들어졌겠지만 대부분은 20억에서 8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의 내부 온도가 1억 도 이상이면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탄소 원자가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탄소 원자는 죽은 별 속에 영원히 매장되지만 일부는 별이 노년기에 외부로 방출되어 우주 공간을 표류한다. 우주 공간에는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스모그처럼 떠다니고 있다. 그 중에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메탄, 포름알데히드, 시아노겐, 탄화기소, 아세텔렌, 메탄올, 벤젠 등이 있고 분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버키볼도 있다. 새로운 별이 생성되면 이 탄소들은 먼지나 바위, 행성 등에 유입되며 지구의 생명체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우주에 퍼져 있는 그 많은 탄소 원자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숨쉬고 생각하는 한 생명체의 몸으로 들어온 과정을 상상해보라. 이들의 사연은 그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사연보다 엄청나게 길고도 기구할 것이다. 3장. 인류는 어떻게 멸종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종이란 무엇일까? 생물학자들은 형태학적 차이와 외관상의 특징을 근거로 종을 분류해 놓았다. 18세기 중반에 생물 분류법의 기초를 다져온 칼 린네우스는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외형을 꼽았다. 물론 이런 분류는 대체로 무난하다. 그러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다. 두 생물이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생식이 불가능하면 다른 종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 동부와 중부에 서식하는 회색나무 개구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겉모습이 거의 같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며 같은 종류의 먹이를 먹지만 짝짓기 시즌이 오면 오직 동일한 종들끼리만 어울린다. 일반적인 관찰자들이 볼 때 서로 다른 종들의 겉모습이 다른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쇠기나물이 한 종은 땅에서 자라면 화살 모양의 잎사귀가 나지만 물에서 자라면 잎사귀가 겨날펴진다. 수국의 꽃잎은 토양의 산성도와 뿌리에서 흡수된 알루미늄의 양에 따라 푸른색에서 붉은색에 걸쳐 다양한 색상을 띈다. 어떤 종에서는 암수의 외형상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거미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작고 그 삶도 매우 극단적으로 끝난다. 수컷 바다지렁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평생을 암컷의 생식낭 안에서 살아간다. 이들에게 이혼은 불가능하다. 1940년대 생물학자들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생물을 동일한 종으로 분류했다.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 번식이 가능하지만 다른 종과는 그럴 수 없다. 유전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바로 유전자 풀이다. 동일한 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유전자 풀에서 유전자를 교환하고 이로부터 유전적 다양성이 창출된다. 외형이 비슷한 두 종류의
포유류가 짝짓기를 하면 후손을 낳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후손은 생식력이 없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가 그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는 미묘한 세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다른 종 사이 번식을 금지한 신성 불가침의 세계에 있다. 어떤 동물이 인간의 정액을 받아 수태를 한다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종 사이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다. 인간은 DNA 99%를 침팬지와 공유하고 있지만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휴먼지라는 잡종이 탄생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고 침팬지는 24쌍이다. 염색체 서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태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색체의 32쌍인 말과 염색체가 33쌍인 몽골 야생말 사이에는 생식 능력을 갖춘 후손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소련의 과학자 일리아 이바노프는 초인 군대를 창설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인간과 원숭이의 교배종을 연구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성공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몸소리를 쳤다. 인류의 마지막을 논하려면 인간을 비롯한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진화의 특징은 새로운 종이 끊임없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생명체가 미생물에서 시작하여 세균과 해조류, 나비, 코끼리, 해마 등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생물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계통 발생학을 잘 적용하면 40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RNA와 DNA 염기성 서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생명의 나무에서 식물과 동물은 두 개의 가지에 해당하며 생명의 청사진인 DNA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로 통합된다. 단백질 시토크롬의 아미노산 서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붉은털 원숭이와 99%가 같고 닭하고는 84%가 같으며 나방과는 68%, 효모균하고는 60% 같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후손에게 물려줄 정보를 몸 안에 간직하고 있다. 유전자형은 생명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이 DNA라는 염기성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청사진이며 표현형은 그 결과로 나타난 생명체의 형태이다. 유전자는 개개의 특질이 암호화된 최소 단위이며 모든 개체의 유전자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을 유전자 풀이라고 한다. 유전자 분자 구조에 조금만 변형이 가해져도 당장 변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이가 다른 유전자와 섞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다 보면 표현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포유류는 지구상의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했던 6,500만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3천만 년이 지난 후 지금의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영장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로 구대륙의 원숭이와 신대륙의 원숭이들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각자 고유의 진화 과정을 겪었다. 새로 나타난 종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사실 진화는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새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닌 것은 아니며 영장류 역시 갑자기 계산 능력을 습득하게 된 것은 아니다. 구대륙에 남은 원숭이들은 약 2,500만 년 전에 유인원과 분리되었으나 이들은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함께 살았다. 호미니드와 침팬지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 나온 것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이것은 약 700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화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 일단의 과학자들은 500에서 6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가 동일했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침팬지는 두 번째 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호 번식을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인간과 침팬지 잡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암컷 잡종이 수컷 침팬지와 짝짓기를 하여 생존 가능한 후손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의 혈통은 이 잡종 속에서 발생했다. 침팬지는 수백만 년 동안 열대 밀림에서 과일을 먹고 살면서 고릴라와 인간이라는 변종을 낳았다. 이를 중 고릴라는 채식을 하면서 숲을 떠나지 않았지만 인간은 습기가 적은 평원으로 진출하여 훗날 지구를 정복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화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인류의 문명이 탄생하기 전인 3만 7천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한 종족들만이 뇌의 크기를 좌우하는 유전자인 마이크로세팔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간의 유전자는 지난 15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15만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을 지금 여기에 데려와서 면도를 시키고 깔끔한 정장을 입혀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지난 5억 년 동안 화석이 풍부해서 종의 수와 다양성을 추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대량 멸종은 4억 3,500만 년 전과 3억 7,500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2억 500만 년 전, 그리고 6,500만 년 전 등 5번에 걸쳐 일어났다. 고생대 말기인 2억 5천만 년 전에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에는 육지와 바다에 살던 생명체의 95%가 사라졌다. 멸종의 원인으로는 화산 폭발에 의한 기후 변화가 유력하지만 운석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6,500만 년 전의 대멸종은 운석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는 6번의 대량 멸종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유엔 산하 조직인 새천년 환경평가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멸종률은 1년당 3만 종이 된다.
게다가 지구온난화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멸종률은 앞으로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멸종과 달리 앞으로 다가올 멸종은 우리 인간들이 그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인간이 환경적 대재앙을 불러온다면 그 와중에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종말이 10가지 시나리오. 환경 오염에 대한 엇갈린 시선.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를 상상해보라.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진주와 비슷할 것이다. 이제 장면을 확대해보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표면에는 태양빛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구에서 해가 뜨면 새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 광경은 시간당 수백 킬로 속도로 서쪽을 향해 파도처럼 퍼져나간다. 그러나 요즘은 해가 떠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발표하여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침묵의 봄을 읽으며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인구수가 1000만 명에 달했을 무렵에는 지구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만 소비했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쓰레기만 양산했으며 대기로 방출하는 열과 이산화탄소의 양도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어느덧 세계 인구는 60억을 넘어섰고 현대인의 삶은 지나칠 정도로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요즘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거의 1톤에 달하는데 그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4분의 1도 안 된다. 쓰레기는 아무리 잘 처리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땅 속에 묻으면 독소가 흘러나와 지하수에 섞이고 소각장에서 태우면 독성 물질이 대기와 섞인다. 지구온난화는 과연 진실인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후의 변화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도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지나친 벌목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의 기온 변화 데이터로 미뤄볼 때 21세기에는 기온이 1도에서 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일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한다고 해도 지구 온난화는 몇백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미 바닷물 속에 엄청난 열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지금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종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정보관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온난화의 영향은 습지는 더욱 습해지고 건조지는 더욱 건조해지며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더 추운 곳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생태계의 자연복구 노력은 한계점에 도달하여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탄소 소비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그 후로 감소하면서 기후변화를 더욱 재촉할 것이다. 핵폭탄과 종말시계. 102년 전 아인슈타인이 이는
mc제곱이라는 기념비적인 방정식을 유도할 때 그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끔찍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핵무기는 기존의 어떤 화학무기보다 수백만 배나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세계적 규모의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아무리 적어도 수천만에서 수억 명이 죽게 될 것이다. 사방에 난무하는 폭탄과 방사능 낙진 속에서도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총체적인 혼돈과 불안정 속에서 인류의 문명은 사양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하다. 국지적인 핵전쟁도 지구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핵겨울 현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핵겨울이란 핵무기 폭발 후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뜻하는 용연결고리다. 폭발 초기에 뜨거운 열과 함께 다량의 재와 연기가 대기 상층부로 흩어지고 이것이 태양열을 차단하여 기온이 내려간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러보듯 뻔하다. 당장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핵겨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바이러스가 당신을 노린다. 생물학적 테러의 역사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죽은 동물을 우물에 빠뜨려서 적진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중세에는 군대가 도시를 포위한 후 흑사병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격자들이 병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아군에게도 피해가 속출하곤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머스타드 가스를 사용했고 1925년 제네바 협약에서 독가스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체결되었다. 요즘 생화학 테러는 전쟁 무기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다른 시민을 죽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생화학 무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신경가스인데 살인가스가 여기 속한다. 신경가스는 천연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가스로서 신경전달 물질을 파괴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 신경가스에 노출되면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생물작용체에서 프리온, 세균, 기생충 등이 있는데 가장 흔한 형태는 바이러스다. 생물작용체 효과는 치사율과 전염물로 평가되며 신체 접촉이나 호흡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특히 세균이 사람의 몸 안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 후에 자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병원균에 대한 우리의 방어 체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세르게이 포포프는 지난 20년 동안 시베리아의 인근 연구소에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균을 개발해온 저명한 과학자이다. 그가 이끌던 연구팀이 포유동물의 DNA에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주입했더니 면역체계가 자신의 미엘린을 병원균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은 한결같이 두뇌 손상과 마비 증세를 보였고 치사율은 100%였다. 인공적인 유업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자연의 진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유업을 간과할 수도 있다. 기형적인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두뇌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